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은 더 교묘해진 가짜 정보들이 빠르게 전파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람의 얼굴을 바꿔서 실제인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딥페이크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 정보 홍수의 시대, 어떻게 진짜 정보를 찾아내야 할까요? 최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더 보다에서 이 내용 심층 취재했던 방준원 KBS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방준원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준원입니다. 자, 이거 이제 취재하는데 많이 힘도 들고 했을 텐데, 이른바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을 위주로 돌아다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건 지난해 좀 흉기난동 사건으로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을 때 그때도 흉기난동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흉기난동이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뭐 SNS에 퍼진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 막 놀래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막 엄청 더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 가짜 정보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정보들이 많은데요. 연예인 하면 사람들이 솔깃하니까 그렇죠. 많이 누르게 되니까요. 그 저희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배우 김영옥 씨를 만났는데 김영옥 배우님 같은 경우는 뭐 SNS 유튜브를 중심으로 사망을 했다는 뭐 가짜 정보도 있었고요. 아유, 그런 정보가 그리고 있었군요. 뭐 위독하다는 이런 가짜 정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딥러닝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얼굴을 바꾸는 거죠. 그런 합성 가짜 정보도 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이제 해당하는데, 자, 그런 가짜 정보에 사실 사람들이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깜짝 놀라서. 실제로 어떤가요? 그렇죠. 그 포천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흉기난동 관련해서 그 가짜 정보가 돌았던 곳이 포천이거든요. 그 포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경찰이 뭐 발표를 하면서 이게 가짜 정보다, 사람들이 너무 공포감에 휩싸이니까 가짜 정보들을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김영옥 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런 허위 정보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유튜브에. 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방송 기준을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2주 전에 또 3주 전에 김영옥 배우가 마치 위독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눌러보면은 댓글에는 빨리 쾌차하시길 바란다. 뭐 이렇게 뭐 빨리 나으셔라, 이런 댓글들이 실제로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선 진짜 황당할 수 있는데 그 김영옥 씨 지금 우리 KBS 드라마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금 KBS ETV 주말 드라마에서 열연을 아주 하고 계신데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참 연기도 잘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정보가 퍼지니까 좀 곤란하시고 당황스러우신 거죠. 사실 뭐 주변에서 연락도 몇 번 받으셨다고 하고요. 이게 맞는지 괜찮은 건지. 그리고 또 그 김영옥 배우님이 저한테 하신 말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뉴스가 나는데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은 진짜 건강이 안 좋은 줄 알고 이게 섭외도 안 들어올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걱정까지 하세요?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황당무계한 뭐 가짜 뉴스들이 떠돌아다니는데 활동 안 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언뜻 드는 순간에는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보이니까 더더욱 그런 그 가짜 뉴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자, 우리 방준원 기자, 가짜 정보는 근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방법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는 계속 그런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를 찾는 기술들도 덩달아서 같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정보가 나오면은, 교묘하게 나오면 그걸 또 캐치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 플랫폼 기업들에서도 그런 가짜 정보를 찾아서 뭐 삭제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난 그 전문가는 이런 뭐 탐지 기술도 중요하고 뭐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사건이 발생하고 널리 퍼진 다음에 발생하는 거라 좀 사후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안이 좀 더 같이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 어떤 게 좀 약간 근본적으로 이제 강구가 돼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게 뭐 결국에는
그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가 가장 중요하고 이용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속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죠. 미디어 문해력. 예, 예. 그러니까 정보를 접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해서 그 걸러내야 된다 이런 네.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미디어 리터러시 네.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방전원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이제 직독 직해는 그렇게 되는데 네. 자 정보를 접한 이용자가 미디어 맥락 그러니까 미디어 한마디로 이제 매체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관한 이해 능력 그쵸.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청취자들 조금 더 알기 쉽게 조금 더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죠. 미디어 리터러시. 그렇죠. 이게 네. 미디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SNS에서 정보를 접했을 때 이 네.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능력 그리고 맥락을 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예. 정보를 접할 때 그것을 식별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지적 능력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쵸. 미디어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어떤 훈련이나 교육도 필요할까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도 아까 말씀드린 문해력에서 미디어가 더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방송이나 영상 뭐 아니면 아까 나왔던 뭐 딥페이크 영상 이런 거를 좀 접할 때 조금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죠 사실. 네. 네. 그런 어쩐 미디어에 대한 그리고 네. 우리가 뭐 미디어라는 게 뭐 그 저 언론정보학과에서 가르치는 꼭 그런 학문적인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그런데 속아 넘어갈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질 것 같기도 해요. 낮을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또 모든 일이 이제 반대편이 있듯이 너무 잘 알면 자주 접하기 때문에 또 그쵸. 그런 그 위험에 노출되기도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 자, 그렇죠. 네.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 연구 실적이 많이 쌓여 있는 건 이제 유럽 쪽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방준원 기자가 그 유럽 쪽 현황 이제 취재했다고 들었는데 유럽 나라들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저희 취재진이 핀란드에 다녀왔거든요. 핀란드요? 북유럽에 예. 있는 핀란드에 다녀왔는데요. 핀란드를 뭐 간략히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소개드리면은 불가리아에 있는 오픈 소사이어티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예. 여기서 매해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를 측정을 하는데요. 핀란드가 지금 몇 년째 1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 네네. 5년 동안 계속 1위를 5년째 해왔습니다. 1위. 네, 예. 1위를 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2014년이죠.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멀티 리터러시라고 해서 의무화해서 초, 중, 고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는 설명해 주셨고 멀티 리터러시요? 이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해력에서 미디어 문해력으로 진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방송이나 영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 각종 뭐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이나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 뭐 음성 이렇게 점점 다중 매체가 됐잖아요. 예. 뭐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방송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정보를 생산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중 매체에 대한 문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연장자 입장에서 보면 아날로그 시대가 참 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현대 사회는 이렇게 그 편리한 대신에 막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자, 의무 교육한다 하면 학교에서 실제로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처음에 출장을 가기 전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네.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미디어 리터러시 과목이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요. 네. 가니까 국어 시간, 역사 시간, 사회 시간, 각 미술 수업 시간마다? 네, 그때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접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한 군데도 다녀왔는데요. 네. 거기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은 선생님이 프로젝터에 사진 한 장을 띄워놓고 이 사진이 핀란드에서 촬영된 사진인 것 같니?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친구들은 그룹을 지어서 토의를 하는 거죠. 이 사진은 뭐 때문에 핀란드에서 찍은 게 맞다. 그래서 뭐 강이 있고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저게 핀란드 어디 지역이랑 닮은 것 같다. 네. 라고 토의를 하는 건데요. 알고 보니까 그거는 인공지능에 프롬프트를 해서 만든 사진이었고요. 밑에 그 인공지능 만든 회사의 그런 마크가 조그맣게 있긴 했거든요. 예. 선생님은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식별하길 바라는 그런 교육을 하기도 그런 했습니다. 마크를 통해서
이거는 약간 뭐 이렇게 합성된 거다 네. 이런 걸 잡아내기를 바라는 과제였군요. 그렇죠. 아, 이야. 네.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는 어떤 네. 수업을 했냐면은 요새 인공지능으로 이것저것 많이 만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남성 사진을 6장 보여주고 이 사진에서 어떤 게 이상한지를 묻는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핀란드 사람을 그려줘라고 네. 했는데 인공지능이 다 남자만 그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이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 아, 인공지능이 모든 게 다 정답을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핀란드인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핀란드인을 그려줘 하면 남자만 계속 나온다는 게 예. 너무 편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수업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네. 네. 생내적인 어떤 그 오류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그런 그 그쵸. 사례를 통해서 가르쳐준다 이런 건데. 네. 자 그렇다면 왜 유독이 핀란드가 그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저도 그게 궁금해서 뭐 예.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 다 만나면서 그걸 물어봤는데 네.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먼저 핀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핀란드가 서쪽에는 스웨덴, 오른쪽에는 러시아가 있었거든요.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스웨덴과 러시아의 오랜 지배를 받아왔어 가지고 1900 초반에 독립국가가 됐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한 선생님은 저희한테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서 정보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옆에 강대국이 있으니. 그리고 교육에 목숨 거는 나라죠. 그렇죠. 딱 네네.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그 핀란드가 러시아랑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가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핀란드에도.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네. 가짜 정보. 네. 자 우리 방준원 기자는 지금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짜 정보라고 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게 사실 유럽 쪽 가면은 지금 뭐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뭐 허위 정보 아니면 의도가 있는 허위 정보 이런 뭐 아니면 뭐 잘못된 정보 이런 취지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가짜 뉴스란 말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지 알아보니 네. 그런 허위 정보들을 뉴스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뉴스 자체가 아닌 네. 허위 정보인데 그걸 뉴스라고 말을 하고 칭하다 보면은 기존 뉴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전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 자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짜 뉴스 이런 게 또 일종의 뭐 수사처럼 돼가지고 뭐 진실인데도 프레임을 설정하는 뭐 예. 가짜 뉴스다. 뭐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스보다 정보가 더 약간 폭넓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렇다면 이런 가짜 정보는 네, 왜 최근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세요? 저 이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동요도 뭐 가짜 뉴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가짜 정보들은 조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들인데 최근에 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만났던 프랑스의 한 교수님은 지식의 전달 체계가 변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수직적 구조였다면은 네. 지금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수평적 구조가 됐고 네. 이 수직과 수평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가짜 정보가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네. 수평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수직으로 받는 정보를 신뢰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왔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네. 그래서 가짜 정보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방 기자가 네, 뭐 사실 속지 않으면 된다는 게 근원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가짜 정보에 속는 이유 네, 뭔지 이걸 약간 사례를 보여줄 만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례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약간 실험이랄까 아, 사례일까? 네. 예, 예. 저희가 그 지점도 궁금해서 혹시 예. 뭐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을 혹시 아시는지 예,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들어보긴 했어요. 네, 예. 예전에 그 흰색 티를 입은 3명, 검은색 티를 입은 3명이 네네. 나와서 흰색은 흰색끼리,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공을 주고 받는 거고 네. 사람들은 그 몇 번을 주고 받는지 세는 거예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예. 그걸 세는 건데 중간에 고릴라가 왔다가 나가거든요. 영상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 고릴라를 대부분 못 봐요. 왜냐하면 공을 세는 거에 집중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짜 정보에 속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속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페이크를 한다 이거군요. 그쵸.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눈이 쏠리게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실험 방금 말씀드린 실험을 한 교수 박사를 한번 인터뷰했는데요. 네. 그분 말로는 일단 친숙한 게 조금 뭐 그런 사람들을 속게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정밀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가 너무 뭐 13명이 예. 뭐 중상을 입었다. 이러면은 너무 누가 봐도 딱 13명 이게 좀 정확히 보는 숫자잖아요. 설마 저거를 속이겠냐? 네. 속인 숫자겠냐? 그렇죠. 예. 그런 정확함에 또 사람들을 속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성, 네. 친숙함, 구체성 그런 그쵸. 말씀하고 4757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가짜 정보 유포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가 보군요. 그럴수록 어떻게든 색출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가짜 정보 막 이게 그 친근한 사람들 친숙한 소재로 사람들 파고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런 가짜 정보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일단 뭐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능력을 이번 키워야 된다? 해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예. 능력을 배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핀란드나 프랑스에서 교육하는 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예. 이런 가짜 정보가 도는 것 같다 하면은 의심이 되면은 그러니까 뭐 검색을 해보던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과 논의를 해봐서 예. 그거를 진실로 단정짓지 않고 의심을 해보라는 거죠. 비판적 사고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비판적 사고와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쵸. 그 정보가 거짓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저희 KBS 같은 공영방송이 그런 시민들한테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어디서 찾냐 물어보면은 다 YL이라는 공영방송이 있거든요. 네. 그 공영방송의 뉴스를 본다. 그러니까 이상한 SNS에서 이상한 정보를 접하면은 거기서 찾아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기 현지 기자를 만났는데요. 사실 비판적 시선도 비판적 시선인데 네. 최근에는 어떤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방향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요. 자, 이게 방진원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건 각 개인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개인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조심도 하고 미디어의 속성에 대해서 좀 파악도 많이 하고 해서 가짜를 이게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도 기르자 이런 건데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정보를. 그렇죠. 가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케이스 이런 것도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주변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일단 이렇게 정보를 접했을 때 네. 의심하지 않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네. 이렇게 뭐 요새는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단체 대화방이 많잖아요. 이게 올리면 그렇죠. 좀 혼내야 돼요. 너 이거 확실하냐? 그죠? 그렇죠. 너 그냥 네가 퍼올리는 건 좋은데 그쵸. 이거 우리가 다 여기 호도돼 가지고 잘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쵸. 그 안에 규율을 좀 강하게 해야 되나요? 규율보다는 그 옮기는 분이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죠.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정보가 이거죠. 예. 진짜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그러니까 옮기는 해보시고 사람이 예. 그리고 옮겨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만난 그 프랑스 교수님은 프랑스에도 그런 용어가 있대요. 쓸모 있는 그 직역을 하면 쓸모 있는 멍청이라는 용어더라고요. 그 교수님. 쓸모 있는 멍청이. 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보를 접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네. 그냥 무의식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네. 그리고 공유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위험한데. 그렇죠. 예. 그 교수님 말로는 가짜 정보를 만들었을 때 예. 만든 사람 혼자로는 이게 퍼질 수가 없다. 근데 중간에 이런 그런 매개 역할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되고 피해가 커지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좀 알고 보니까 황당한 그 가짜 정보였는데 그렇죠. 너도 그거 받았어?
나도 받았는데. 그쵸. 아무 생각 없이 퍼날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 진짠가 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프랑스에선 가짜 정보 말고도 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서 강조하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뭡니까? 이게 가짜 정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과장된 정보 뭐 이런 것도 좀 프랑스에서 학생들한테 좀 인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 트레이너를 한번 만났는데요. 네. 교사를 만났는데 그분 말로는 자기 학생들 중에 뭐 이렇게 SNS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 어린 친구들도 거기에 있는 어린 인플루언서들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저 인플루언서가 말하면은 나한테 좋은 말이고 네. 저 인플루언서는 무조건 맞다. 선이다. 그쵸. 악이 아니고 옳은 거야.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많아요. 네. 예. 제가 만나서 프랑스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셨는데 네네. 그분 말로는 거기서는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10대 인플루언서가 예. 주름 개선 크림을 바르는 광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보고 자기들도 그거를 뭐 사고 뭐 이런 게 좀 논란이 된 것 같더라고요. 10대 인플루언서가 주름은 있었나요? 제가 영상을 못 봤는데 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주름 개선, 얼굴이 팽팽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 말로는 의사들도 저 학생한테는 저 크림이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대 애들이 주름 개선제 막 너도 나도 사면 그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자, 해외 각국에서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중요성 강조하는데 네. 우리나라 현황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협회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수업에 이것저것 적용해서 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도 하시고, 근데 무엇보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포함돼서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제 의무 교육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대상이고요. 내년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네. 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1, 2학년은 이제 국어에서 매체 영역이란 게 생겨가지고 매체 영역. 그렇죠. 듣고 읽고 뭐 이런 거에 하나로 매체 영역이 생긴 건데요. 네. 근데 주변에 초등학교 교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는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진도를 나가면은 우리 학생들도 많이 배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준원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핀란드 공영방송 얘기했는데 공영방송 KBS의 어떤 역할이 하나 더 생긴 게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방준원 기자가 이번 취재 제작하면서 자 이런 건 추가로 더 알아보고 좀 깊이 그 취재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그 학생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어른들은 미디어가 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것도 조금 한번 취재를 더 깊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KBS 방준원 기자였습니다. 방 기자가 보도한 더보다 가짜 정보와의 전쟁편은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